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어오실 때 내용과 순서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순서지에 있는 QR코드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조 강연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및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상경 교수님께서는 저희 복지의음의 사업 자문교수이시면서 사업의 전체적인 실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지도해 주시는 멘토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높으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실제 복지의음 사업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즉 아산재단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가 지속성을 위해서는 아마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남복지관 자문하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크게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자료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실제 이제 5번, 6번이 어떻게 보면 하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산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의미와 위상이 어떠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이 강의만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또는 사회복지의 현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소개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부터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과정에서 아산재단 사업의 의미와 위상이 뭔가, 그리고 오늘 하남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한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 나라의 복지제도다라는 거는 일단 국민들이 살아있는 정도까지 보장을 하면 돼라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원하는 정도의 삶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이 자존감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어떤 복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복지 시스템은 그냥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떠하고 그 나라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 또는 욕구 어떠한가, 즉 우리가 이제 어느 도시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더라, 그럼 왜 우리는 못하지? 라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걸 못 가지? 라고 역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 수준이 되느냐? 전달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인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와 있느냐? 특히 오늘 오신 시장님이나 의장님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구현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잔여적으로 우리가 전쟁 후에 접근하는 생존을 위한 구호품 하는 데서부터 지금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대상자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 또는 시민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고, 사후적인 개입에서 사전적인 증진으로 간다는 거고, 운영 전달 체계 부분에서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인권적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들도 주거적인 부분, 고용에 대한 욕구들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의 욕구는 장애인 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고용은 아니면 정신건강 서비스는 하남시의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진 모델 관점에서의 어떤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기관에서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사회 동원이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 패러다임이 문제 중심에서 증진 중심으로 오면서 지금 아산 사업, 즉 하남에서 하는 복지임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확장된 증진 모델적 관점으로의 어떤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신건강 정책 동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전에는 우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인지하는 거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걸 생각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것 때문에 자살 충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거를 이제 정신 건강의 어떤 지표,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질환이 있고 없고라는 거가 실제 어디에서 기인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어떻고 소득 수준이 어떻고, 그럼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환경적으로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고쳐야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차원에서가 아니면 내가 속한 환경 차원에서 구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건강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파서 힘들어서 사회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아니면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환경적으로 휠체어를 위해서 램프를 만들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화장실 마련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개인이 휠체어를 탄다라는 장애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능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생태학적인 맥락적인 이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개인 체계 안에서의 균형이 깨졌거나 환경 체계 안에서의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 개인과 환경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균형이 깨어졌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접근을 할 때 아주 전통적으로는 신체 심리적인 부분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정신보건법에서는요, 재활 모델, 이분들을 어떻게 재활을 해서 직업을 갖게 할까,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직업을 하러 막상 가보니까 정신장애인들은 의사 선생님 만나러 아니면 사회복지사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니까 월급만 깎아요. 그럼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니까 이걸 정당한 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요러요러한 걸 줘서 갔다 오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 그럼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제가 너무 불안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방을 따로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이동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따로 다 있습니다. 좀 이러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즉 장애다라는 거는 개인의 이슈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장애 버스를 이동 버스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그 학생은 서울대 학생으로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 이동 버스가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시험이나 수업에서의 그분이 가지는 욕구에 대한 이거를 이 학교의 어떤 규칙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라, 규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배우는데 장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인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는 거고, 그럼 이제 좀 확장을 해서 국가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국가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개인의 질환이나 환경적인
상황 간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많이 보시던 거죠. 이제 ICF 관점에서 어떤 장애 개념인데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손상이나 활동 제약이나 참여 제한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개인을 어떻게 해서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자, 그럼 환경적인 측면인 거죠. 그럼 개인적인 측면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이나 장애 종류가 희복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 개인의 고유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관점은 치료 모델 관점에서 사회 모델 관점에서 재활 모델 관점에서 사회 모델 관점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체 심리적인 항상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누가 했어요? 전문가들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판단은 항상성이 갖추어졌다 아니었다라는 거는 당사자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줘라 라는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사자 의견 존중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인권 모델 관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장애 접근 관점이 CRPD예요. 장애인 권리 회복인데, 여기서는 당사자 중심의 회복 제안입니다. 회복이라는 개념은 실제 질병이 있다라고 해서 질병 치료한 다음에 뭐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두통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약간 어떤 감기 기운이 있어도 일을 하러 가고 학교 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어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이제 회복이다라는 회복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치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근로나 고용이나 뭐 정치, 공적 생활, 참여, 문화생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가능하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자라는 거가 이제 유엔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이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도로서 한번 구상을 해보면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프면 안전의 욕구가 위협을 받겠죠. 의료보장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제도, 사회참여지원제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사결정 지원제도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제도가 치료 모델에서 작동을 할 때와 인권 모델에서 작동을 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치료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약은 왜 드시고 뭐 언제까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아니면 처방해준 약 먹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치사들은 그렇게 나와요. 저는 안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소득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힘든 분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긴급지원이고, 긴급지원이 끝나고 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거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고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갑자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정근을 가버렸어요. 연결이 끊어졌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긴급지원 받다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권 모델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맥락이랑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가 긴급지원하고서 기초생활 갈래 안 갈래라는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모델 관점에서 작동을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가구원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족분이 같이 있으면서 도와줬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셔서 혼자 남아 계신다. 이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나 정말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자살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상황이랑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러할 때는 이게 인권 모델 관점에서 처음부터 작동하게 만들어두면 그러한 위험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의사결정 장애나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마 앞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아까 여기 하남하면서 이제 장애인복지법 15조 전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RPD 선택의정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CRPD만 비준을 했을 때는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직권여서를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CRPD 선택의정서를 비준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들 요양시설을 많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 직권주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도 회원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게 이러한 이제 논의의 결과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떤 장애 정책이나 특히 정신장애 정책이 이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WHO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즉 선택의정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조윤호 박사님 아마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CRPD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이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전문이랑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면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24년 데이터입니다. 73.6%예요. 이게 이제 22년 대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관련 인지도 자체는 22년 대비 24년에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서비스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고위험 음주율이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국민정신건강이면 정신장애인들은 어떤가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장애인 빈곤율 56.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 보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지금 주황색 계통의 색깔이 전체 장애인이고요. 파란색이 정신장애인입니다. 즉 전체 장애인 대비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확률 훨씬 낮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비율 당연히 그러니까 높다라는 얘기고, 고용률 제일 앞에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요.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장애인들은 100명 중에 한 35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신장애인들은 100명 중에 11명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교육 수준을 보면은요, 최소한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장애보다 낫지 않아요. 오히려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교육하고 소득하고 고용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영역이 정신장애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신장애는 또 입원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60% 이상이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중앙가버넌스의 이슈입니다. 일단은 2차 관할의 건강정책국에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지와 보건의료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 부분은 건강 쪽에 있어서 보건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이다라는 것은 보건의료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고 관계되는 다른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영역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 광역지자체 단위로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보는 부서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 수를 일단 보면은
전체적으로 병원 수가 그 의료기관은 그 2,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 2,400개 중에 의료기관 수가 2,000개가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그 잠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헬스에 그러니까 보건의료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심리사회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건의료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급여로 의료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한 건 아직까지 재정구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직 작동을 하지 않고 예산으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인력도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오셨지만 실제 인력 수를 보면 대부분 다 의료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보건의료 위주로 가고 재원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자 치료 한번 받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명이면 우리나라는 12명만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실제 가는 정신재활시설은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작년 재작년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그냥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 통합돌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노인은 벌써 통합돌봄 갔고요. 장애는 곧 갈 거고요. 정신장애는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밑에 우리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이나 복지에서 어떤 돌봄이다라고 하면 이게 돌봄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봄보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모델 쪽으로 돌봄제도로 갈 거냐 인권 모델 쪽으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인권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돌봄에 필요한 분들도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보편적인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데 세부적인 부분이 잘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위에 정신장애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인프라랑 책임 관련된 부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초생활에 대한 안전망과 심리사회적인 안전망이 같이 이제 가야지만 이게 앞으로 돌봄과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신장애 국가 책임 또는 국가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 회복 서비스까지는 다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 인지장애 있는 어르신들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나중에 아무리 좋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도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어르신분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미리 만들어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상관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는 의사결정이 그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의 재산에 대한 이 재산관리 부분까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하고 23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이다라는 연구를 해왔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국가적인 어떤 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정책 기조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인권 기본으로 가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실천 서비스 헬스 관계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센터 부분들 이것들을 둘 다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합을 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산 사업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일단은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라는 거를 실제 이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이 도전장을 던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바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오는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은 지난 정부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들이 갈 거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헬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인권 모델 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고민이 계속이 될 거고, 소셜 섹터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고 인권 모델 관점에서 소셜 섹터를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아마 그런 고민들이, 본질적인 고민들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정신건강 혁신 방안 영역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중앙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재정, 인력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요러요러하게 있어야지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 부분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마음건강 안전망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전국민 정신건강 안전망을 이제 보편적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질환자나 장애인의 안전망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증진 예방이다, 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진 예방이냐, 치료 돌봄이냐, 아니면 재활 회복이냐, 이런 스펙트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버넌스 자체를 요약하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에서는 이 중앙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냥 단지 협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이 협의체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업단 부분까지가 나왔었고요. 그럼 중앙 가버넌스가 이제 일원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광역단체의 정신건강 과 정도로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실제 이제 기초지자체의 협업적 가버넌스가 작동하게끔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남에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한 게, 이 기초지자체 가버넌스는 시장님이랑 의원님이랑 다 관여를 하셔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제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작동 가능할까 할까, 돈을 줘야 되나? 아니면 평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남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민 정신건강에 기반을 두고 중증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재활, 사회, 인권 모델을 구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산복지재단의 의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료, 재활, 사회,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깔려있나요? 안 깔려있나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 아산 사업은 전통 정신건강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의 어떤 공백 해소를 위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정신건강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교정 연계, 통합 사례 관리나 통합 지원을 한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증 또는 정신장애 관련해서는 이 통합 돌봄의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의료기관, 그 다음 후견,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정신건강 기관들이 핵심적으로 기능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정신건강 전체적으로는 통합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버넌스 형성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생애 주기별로 보면 학령기 아동들 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인들 직장에 대한 이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이미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중앙의 이 본부처의 어떤 핵심 가버넌스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신건강 분과가 생기는 것과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실제 이러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산재단 사업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5개 기관이 있고요. 재활시설 5개, 종합복지관이 10개, 장애인 복지관 5개, 기타 후견신탁연구센터 1개입니다. 자, 후견신탁연구센터가 하는 거는 아까 인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권 모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산재단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신상관리나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정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함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디지털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뭐 어르신들이나 직접 와가지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이 증강현실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높여가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송파구 가까운 데잖아요, 그죠? 여기는 공원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고운누리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전통적인 재활시설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미등록 청년 정신질환자들의 삶, 인생설계, 그러니까 교육이랑 고용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재활시설이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통적으로 하던 영역의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이때까지에서는 배제가 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기 힘들었던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건 원래 잘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이나 질환자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복지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대학촌이에요. 1인 가구 많아요. 자, 그러면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중개업자? 예, 예. 부동산 중개사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를 그냥 그 특성에 맞게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디 살고 있다 이걸 제일 잘 아니까 그 정보를 이제 복지관 쪽에서 해서 아웃리치를 나가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복지관의 평범한 접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산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고한다는 거고요. 자, 장애인 복지관 지금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왜 선택됐을까요? 백미라 선생님. 실제 그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제 말이 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하남시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잘 돌아가고 있고 장애인복지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요. 그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포즈를 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재활시설에서 하는 거를 우리는 한번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굳이 반드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려야 되겠지만 늘리는 동안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남시에서는 이제 하남시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견신탁센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아산사업 참여기관의 기능하고 역할은 전국민 정신건강에서부터 예방증진, 즉 비어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한번 채워볼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단 치료와 재활, 그 언저리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그 지역사회 특성상 못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달성분에 치료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달성분 말고 그 옆에 성주? 예, 그러니까 성주 쪽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럼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관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사업을 엮어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건강 사업은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하던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등록장애인만 등록질환자들은
괜찮았지만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산 사업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 하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마찬가지로 15조 전면 개정이 되고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 전환이 있으면서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처럼 정신장애인들 대상으로 고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정신건강 중에서도 뭐 음주나 우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연계를 하는 거는 다 이어서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후견심탄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모델 형성이 앞으로의 어떤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인권 모델 관점의 접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 제시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모형을 통해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 제공 모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도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약사항에도 저도 한번 봤는데 정신장애인 관련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한 조혜상 사회복지사가 복지음 1차년도 사업 수행 성과에 관해 보고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전략기획팀 조혜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한 복지음 사업의 추진 배경, 주요 활동 그리고 효과성을 중심으로 성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음은 정신장애인 및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 서비스 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목표했던 핵심 참여자는 총 30분으로 그중 6분은 정신장애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 결과를 토대로 정신재활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형 복지 서비스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복지개선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각각 대의 특화된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 정신장애인 대상 맞춤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수행한 결과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장애 등록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가족 상태나 장애 등록 여부보다는 이용인들이 보이고 있는 욕구를 중심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정하는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의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관은 이러한 법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22년 5월부터 정신장애인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같은 날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 6월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평생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 7월에는 다양한 홍보 경로를 통해 이용인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용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었는데요.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교육에서 복지응 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덕분에 이용인 모집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9월에는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제1회 공동사례회의를 진행하여 개별 이용인에 대한 개입 방향과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24년 8월부터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응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이용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4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하남시민 218명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고 그 책을 저희가 아까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에는 복지응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사업에 대한 이용인 및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발전적인 지원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화 영역과 보완 영역을 확인하고 각 기관의 강점과 특화된 기능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델을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장애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제한 및 취업, 평생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과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점이 주목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기에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협업 구조를 평생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기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월 1회 공동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단순히 기관과의 연결을 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연계 모델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주 5회 맞춤형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분의 이용인이 4개의 사업체에서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보호자격장, 장애인 일자리 등을 통해 5분의 이용인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였고 단순히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넘어 훈련 지원인 배치와 사업주 교육 등 취업 후 적응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바리스타 자격과정에는 총 7분이 참석하여 7분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요리교실은 총 6개 기수를 운영하여 실인은 52명, 연인은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드렸던 스콘 역시 저희 복지관 요리교실에 참여하신 이용인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스콘입니다. 디지털 문해교육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학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나 대부분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이용인분들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셔서 스마트폰 영상 제작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역량교육 관련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시험 역량 개발과 컴퓨터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착안해 컴퓨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했고 실인은 6분, 연인은 74명 참여한 가운데 ITQ 자격증을 총 3분이 응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자조모임은 매달 1회 운영되었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매번 자조모임 준비회의를 거쳐서 이용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가을나들이는 지난 10월에 이용인과 가족 총 29분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올해 10월에는 이용인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시 한 번 더 가을나들이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바리스타 취미반은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통해 저희 이용인분들께서 커피를 만드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제조 과정을 진행하였고 배운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교육에 참여한 총 47분의 회원분들에게 커피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커피 역시 오늘 아침에 저희 이용인분들께서 직접 내리신 커피이기도 합니다. 복지이음 사업은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 1월에는 위기 사례에 처하신 이용인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복지관의 자원 연계에 대한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4월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특강을 진행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5년 6월에는 하남시청에서 주관하는 치유농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맞춤형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하남시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남시 장애인연합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총 4개의 사업체, 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업체와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들은 이용인분들의 변화를 발견했을 때인데요. 복지음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이용인분들의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 이용인은 이따가 토론에서도 나오시겠지만 바리스타 교실, 요리 교실 자조 모임에 참석하셨고 현재는 저희 복지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 오케스트라 팀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장훈 이용인은 작년 10월에 가을 나들이에 참석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가 나도 복지관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시해 주셔서 저희 복지관에서 매주 1회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사업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이용인을 효과적으로 모집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역량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다양한 사업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초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용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기수당 회기를 줄이는 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용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안내 문자를 매번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조 모임은 이용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 내용을 결정할 때 감정적인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한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인 간의 관계적인 역동에 민감하게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노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음의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중심을 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떼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실천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1년간 수행한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지역사회 복지 실천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접수하실 때 기념품과 함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본 가이드북의 제작에 함께 해주신 공동연구원 이아영 연구원님께서 가이드북의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연구하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아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요거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발표입니다. 이 연구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복지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수행연구진 이외에도 자문위원 그리고 감수위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가이드북을 구축하게 된 배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관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만한 기준이나 절차,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앞서 많은 발표를 통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복지음 사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접수 상담의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사례관리, 성과관리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이드북 이렇게 쭉 넘기시다 보면 박스형으로 된 팁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가이드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연구진들이 이거를 이제 매뉴얼로 해야 될 것인가 가이드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하남시 장애복지관이든 다른 이제 기관이든 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드린 이 가이드북은 정말 가이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잘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이 되고, 이 내용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활용이 됐으면 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가이드북의 제작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고,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이 장애복지관 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복지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문화여가, 그리고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복지관에서는 기존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해온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인력이나 경험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지원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잘 정리해내고 가이드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정기적인 협업, 공동사례관리, 그리고 논의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내자라는 관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속 연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어떤 경험이나 실천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가이드북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회복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또 실무자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정신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상태에서 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통합적인 회복지향 모델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의 전반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가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가이드북 전체에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들을 하나 제시를 해줌으로써 지원의 모든 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 과정에서 유의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획의 방향이나 유의점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할 때 실무적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 등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파트를 담고 있고요. 4장에서는 접수상담, 5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에 대한 것, 6장에서는 사례관리 절차와 실제, 그리고 7장에서는 성과관리 파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가이드북은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또 연구자, 가족, 당사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가이드북의 35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이드북의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장에서 통하는 실전 팁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무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담은 실무자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절차나 유의사항을 좀 강조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에 없겠지만 좀 지식적으로 혹은 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한 걸음 더 실무자의 성장 자료실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이 4가지 이제 박스형으로 아마 가이드북을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파트이고요. 사실 아까 강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 관점에서 인권 관점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한데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꼭 다뤄야 할까라는 고민을 이 부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민으로 전인적인 한 인격체로 그 사람의 삶과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관점이나 지원의 원칙을 인권 기반 접근, 회복지향적 관점, 사람 중심 관점,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 이 4가지로 세워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권 관점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의료적인 이해 파트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이해 중요성을 실어주었고요.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2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계속 아까 중요하다고 나온 회복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절에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넣으면서 되게 많은 개념들을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 가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 연구를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4장 접수상담 파트는 정신장애인이 처음에 이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 상담 과정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진행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상담의 초기부터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회복지향적 관점에서 상담을 하고 사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처음에 이제 장애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경계심, 불안감, 낙인에 대한 경험 그리고 트리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2절을 통해서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한 걸음 더 있고 실천 팁들, 체크 포인트들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5장의 내용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해야 할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절, 3절, 4절은 이 한없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움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노하우와 절차, 팁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및 합류 파트에서는 사실 이제 다른 장애도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하는 과정에 느끼는 어떤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수 있어서 활류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하는 부분들을 이 5절에서 담아봤습니다. 다음 6장에서는 사회관리 절차와 실제라는 파트를 넣었는데요. 1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회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칙으로 가져가야 할까, 그리고 사회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펼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계속 나왔던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계속 연계를 하면서 공동사례 회의를 하고, 사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일 것 같아요. 장애복지관이 어떻게 정신건강 유관기관들과 서로 논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을 해서 나아갈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기관에서 쌓아온 노하우들, 그리고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 파트에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절차, 그리고 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는 것까지 좀 실어봤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저는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어떤 사업이든 이제 성과가 가장 어려울 텐데요. 이 정신장애인, 특히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측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을 이 파트에서 좀 실어줌으로써 성과 관리가 되게 기계적인 성과 관리가 아닌 질 향상을 위한 성과 관리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파트에서 조금 제시를 해주고요. 2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기관에서 활용된 도구들과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실어줌으로써 이 가이드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해가면서 저희가 설정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좀 정규 기능으로 설정을 하면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정말 조금 더 조밀하게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 장애인 복지관에서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사실은 되게 전무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가이드라인, 실무 지침, 여러 가지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임 사업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고용과 관련된 직업재활이나 취업력의 사업관리인데요. 사실 이 파트야말로 단일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차원에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나 고용 네트워크 구축이나 맞춤형 직업 발굴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되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실천 현장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살아있는 문서다라고 연구진이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러한 문서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돼 가면서 진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실천한 경험이 가이드북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이하영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드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순서지의 QR코드로 남겨주시면 2부 순서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전개 및 확산을 위해서 2000년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차년도 다 진행이 마쳤는데요. 2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1차년도의 정량 정성적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와 2차년도의 변화된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년도 사업의 정량적 성과입니다. 저희 1차년도 사업에서는 계획했던 30명보다 훨씬 많은 44명의 핵심 참여자를 모집해서 목표 대비 146.7%의 모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총 참여 연인원은 639명으로 당초 기대치를 넘어서는 활발한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취업 연계 성과도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개 사업체에서 5명이 취업되었고 공동 사례회의는 총 6회 진행하였으며 26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기반은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망 형성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전원의 만족도는 평균 4.5점을 넘었으며 특히 프로그램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은 4.8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업의 목표인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체계 형성에 대한 변화와 자기 효능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먼저 사업의 참여자들은 친구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2개 이상의 지지체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자기 효능감 역시 1기부터 3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성과입니다. 프로그램 이후에 매 프로그램마다 FGI를 실시를 했습니다. FGI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은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줄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부지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얻거나 지역사회에서 여가활동을 참여하면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 수 21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가 36.7%에 달했고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의향도 평균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수요는 명확히 존재하며 그에 맞춘 지역기반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와 결과를 통해서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 그리고 긴급 지원, 가족 지원 등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좀 더 확대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복지 사업에서는 참여자 수 증원 및 ISP 설정, 그리고 서비스 영역 확대, 정책 대안 제시로 지원 기반 마련 3가지 사업에 변화점을 두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올해 7월부터 26년 6월까지면 예산은 총 1억 360만 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참여자를 4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비율도 등록장애인이 75%,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25%로 설정해서 기존의 20%에서 25%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협업하는 기관도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정신과의원, 사회복지관의 그 협업기관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영역 확대입니다. 서비스 영역 확대는 기존의 직업제한 및 취업, 평생교육, 문화여가, 자존모임에서 일상생활지원, 권익옹호, 긴급지원, 가족지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 보완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사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과정은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의견을 전 과정에 반영해서 사람 중심 복지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복지관 서비스 대상이 되었지만 시 조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관련 조항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중심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되 2차년도에는 복지임의 사업을 전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 욕구 조사와 사업 설명회, 그리고 건의 옹호 활동, 조례 제안, 그리고 사람 중심 복지 서비스 확대, 실천 모델 확산 등 타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실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이음 사업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모델입니다. 2025년에도 장애인복지관은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희 1차년도 사업성과보고의 1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셨다가 3시 50분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부 순서에서는 정신장애 관련 각계 전문가, 복지이음 참여자를 모시고 복지이음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참여해주신 분들의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